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가득 메우곤 했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정겨운지 지나가는 나그네도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안쪽 명당이라 불리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는 으리으리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물결치듯 지붕을 덮고 있고 담장은 반듯한 돌로 꼼꼼하게 쌓아 올려져 있어 주인의 대쪽 같은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낙향하여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강장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강장군은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친 용맹한 무사였으나 칼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저 마을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덕망 높은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배고픈 이가 찾아오면 밥을 먹여보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으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곤 했습니다. 강장군의 집안뜰에는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한 그루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어 집안 식구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장군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비록 전장의 투구는 벗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고 굵은 목소리는 듣는 이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연화 부인이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봄날에 피어나는 목련꽃처럼 단아하고 고운 자태를 지닌 여인으로 장군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본래 마음씨가 곱고 손끝이 야무지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는데 강장군을 만나 늦은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며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냈습니다. 그녀가 장독대를 닦을 때면 항아리에서 윤기가 흘렀고 다듬이질을 할 때면 그 소리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아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장군과 연화 부인을 보며 천생연분이라 칭송했고 두 사람이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올 때였습니다. 강장군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 말고 잠시 붓을 내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연화 부인은 안방에서 호롱불 아래 앉아 남편의 겨울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느질하는 부인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은은하게 비치고 방 안 가득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강장군은 문득 아내가 보고 싶어 안방으로 건너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밤이 깊었는데 아직도 주무시지 않고 무엇을 그리 열심히 하시오. 장군의 낮은 목소리에 연화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바늘을 놓고 일어나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나리, 오셨습니까? 겨울바람이 차가워지기에 나리의 속옷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강장군은 부인의 고운 손을 잡고 아랫목에 앉히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옷은 이미 충분히 많소. 부인의 손이 거칠어질까 염려되니 쉬엄쉬엄 하시오. 장군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연화 부인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정을 나누었지만 연화 부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아주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연못 바닥에 가라앉은 작은 돌멩이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도 마음이 흔들릴 때면 문득 떠오르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지금의 이 행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혹시나 이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연화 부인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 장군을 만나기 전 그녀는 다른 사내와 혼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 남편은 성품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데다 집안이 가난해지자 조강지처인 연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쫓아버린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갈 곳 없이 쫓겨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연하를 거두어준 것이 바로 강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그녀의 됨됨이와 고운 심성만을 보고 아내로 맞이해 주었으며 지난날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깊은 존경과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남편이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남편이 드실 숭늉을 미리 끓여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에는 그녀를 어릴 적부터 모셔온 늙은 유모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부인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마님, 어찌 이리 일찍 나오셨습니까? 제가 할 터이니 들어가 더 주무시지요. 유모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인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연하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닐세, 내 손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싶어 잠이 오질 않는구만. 유모는 그런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도 참 팔자가 피셨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장군님께서 마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뭘 그리 애를 쓰십니까? 유모의 말에 연하 부인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씻던 쌀바가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나. 행복이란 것은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연기처럼 흩어지기 쉬운 법이라네. 나는 지금의 이 평온함이 너무나 소중해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네. 유모는 부인의 말 속에 담긴 뼈아픈 기억을 짐작하고는 숙연해져서 아무 말 없이 아궁이 불만 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장독대 위로 쏟아져 내리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장군은 평소처럼 든든하게 아침상을 받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옆마을 현감과 약조가 있어 다녀와야 하오. 저녁 늦게나 돌아올 터이니 집 잘 지키고 있으시오. 장군은 말 한 장에 오르며 부인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가 남편의 모습이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대문을 단속하고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아 하루 일과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어 하인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은 곳간을 점검하며 겨울 양식을 살피고 김장독을 묻을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배추 농사가 잘 되어 김장을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배추를 절일 소금물을 준비시키고 자신은 직접 마늘과 생강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코끝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 냄새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꾸려나가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머슴들이 장작을 패는 소리가 툭, 툭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사랑채에서는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평화로운 오후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장군의 집으로 마시를 왔습니다. 그녀들은 갓 쪄낸 고구마와 식혜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장군님 댁은 언제 봐도 참 윤기가 흘러요. 부인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더 번창하는 것 같다니까요. 마을 안악의 칭찬에 연화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숟가락 하나 더 얹었을 뿐인걸요. 겸손한 그녀의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려는 부인의 깊은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거만하게 굴면 과거의 불행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미신 같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개가 컹컹 짖어대자 하인이 밖을 내다보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지나가는 스님이 시주를 좀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연화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쌀을 한 바가지 퍼서 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먼 길 오신 분일 테니 넉넉하게 드려라. 그리고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내드리거라. 그녀의 자비로운 처사에 안악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후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며 마당의 낙엽들이 회오리 치듯 솟아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옷깃을 여미며 방으로 들어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장군님이 계시고 이렇게 평온한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바느질거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늘 끝이 자꾸만 손가락을 찔러 핏방울이 맺히곤 했습니다. 붉은 피를 보자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 남편에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몹시 불고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나쁜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장군의 부인이고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연화 부인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국을 끓였습니다. 물을 썰어 넣고 소고기를 볶아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푹 끓인 묵국은 장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보며 그녀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솥뚜껑을 여닫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먼 산에서는 까마귀가 낮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마자 연화 부인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셨습니까? 나리? 시장하시지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장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에서 내려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허허. 부인이 기다려주니
집에 오는 길이 이토록 즐겁구려. 밖은 쌀쌀하니 어서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따뜻한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장군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맛있다며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부인의 손맛은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소. 남편의 칭찬에 연화 부인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군은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감과 나누었던 이야기, 오는 길에 보았던 풍경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적절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참, 현감님께서도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서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장군은 문득 부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 부인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 사는 맛을 알게 되었소. 앞으로도 평생 내 곁에서 함께 늙어가 주시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연하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저 또한 나리를 만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리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는 밤 공기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져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이 방 안만큼은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장군은 피곤했는지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연하 부인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순박한 저 얼굴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촛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부인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금 가슴을 짓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자꾸만 귀를 쫑긋거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를 찾을 리는 없어.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텐데.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인연인 것을. 그녀는 애써 부정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예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걱정하면 할수록 그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마음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어둠을 틈타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갓을 삐딱하게 쓴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마을 입구 장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욕심과 술기운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눈매는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호리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키더니 강 장군의 기와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흐흐흐. 여기가 바로 그 대단하다는 강 장군네 집이 있는 곳인가. 내 마누라가 팔자가 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밤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연화 부인의 전남편인 칠성이었습니다.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하고 연화를 내쫓았던 그가 연화가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니 어쩌면 더 큰 욕심을 품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분위기를 살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마을 밖 낡은 선앙당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날이 밝으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심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 장군의 집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고 연화 부인은 뒤척이다가 간신히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집을 덮치는 흉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글을 치며 울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양은 솟아올랐고 밥 짓는 연기는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연화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기분이 개운치 않았지만 그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늘따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볼을 꼬집어 억지로 붉은 길을 돌게 하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나오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도 무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선앙당에서 잠을 깬 칠성이는 기지개를 켜며 마을 안으로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연화와의 옛 혼인 증서 따위는 없었지만 그의 혀에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괴롭힐 거짓말과 독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강장군의 집에 그리고 상처를 딛고 행복을 찾은 연화 부인의 삶에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장군은 그저 허허 웃으며 마당을 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밝고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쪽 산마루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내려앉았던 뽀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마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소를 몰고 논으로 향했고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일상을 알렸지만 그 평온함 속에 시커먼 먹구름 같은 존재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밤 선앙당에서 밤을 지새운 칠성이는 해가 완전히 뜨기를 기다려 어슬렁어슬렁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충혈되어 붉게 번들거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저분한 옷차림은 영락없는 뜨내기 건달의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 하겠지만 그는 배고픔보다 속을 태우는 욕심을 달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사발하고 요기할 것 좀 내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탁해서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주모는 낯선 사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지못해 술상을 차려내 갔습니다. 칠성이는 술사발을 단숨에 비우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쓱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옆자리에는 마을 소식을 훤히 꿰뚫고 있는 노인 몇몇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은근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들, 이 마을 인심이 참 좋아 보이는데 듣자 하니 대단한 장군님이 산다지요. 노인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저 위쪽 기와집에 사시는 강장군님 말이구먼. 나라를 구한 영웅이시지. 칠성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장군님 부인도 아주 미인이라던데. 소문이 자자합디다. 노인들은 신이 나서 연화 부인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씨가 곱네. 살림을 잘하네. 장군님과 금슬이 좋네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말을 들을수록 배알이 꼴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저토록 칭송받으며 잘 살고 있다니 질투와 탐욕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짐짓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게 사람 속이라더니.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노인들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겉만 봐서는 모른다니. 칠성이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여자가 하나 있는데 생김새나 하는 짓이 꼭 그 장군 부인하고 판박이라서 하는 말이요. 그 여자는 겉으로는 요조숙녀인 척했지만 실상은 지아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야반도주한 아주 독한 년이었지.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백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 여자를 찾아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이제야 꼬리를 잡은 것 같구려. 여자가 과거를 숨기고 양반집 마님 행세를 하고 있다니. 세상 참 무섭지 않소. 주막에서 시작된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가 주막을 나와 우물가를 서성거릴 때쯤에는 이미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강 장군님 댁 부인이. 사실은 에이, 설마 그렇게 고운 분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웬 낯선 사내가 와서 자기 마누라라며 찾고 있다잖아.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들은 칠성이가 지나가자 하던 일을 멈추고 곁눈질로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고는 보란듯이 강장군의 집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강장군의 집에서는 연하 부인이 아침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리는가 하면 장독대에서 그릇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곁에 있던 하녀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마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오늘따라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연하 부인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그랬나 보구나. 어서 치우자.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을 보러 나갔던 늙은 유모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하던 상인들이 웬일인지 눈을 피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내가 말하기를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다지 뭐야. 장군님이 속고 계신 거래. 유모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시장통을 헤매다 저만치서 건들거리는 칠성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추레해졌지만 유모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 아기씨를 그토록 괴롭히고 내쫓았던 그 천하의 몹쓸 놈. 전 남편이었습니다. 유모는 사색이 되어 장바구니를 챙겨들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해코지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유모는 곧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모의 등장에 놀란 연하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모, 왜 그리 호들갑인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야. 유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인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그 짐승 같은 놈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요. 연하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놈이라니. 설마 칠성이를 말하는 것인가? 유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시장통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놈이 주막이고 우물가고 돌아다니며 마님에 대한 흉흉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요. 마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다느니 장군님을 속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연화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잊고 싶었던 악몽,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기어이 그녀의 발목을 잡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장군님이 아시면 어쩌지. 연화 부인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장군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실망하여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깨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유모는 그런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무너지시면 저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저놈은 마님을 겁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 집안을 망신 주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유모는 평생을 부인 곁에서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답게 흔들리는 부인을 잡아주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로 바깥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저놈과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군님께 사실대로 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모의 조언에 연화 부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되네. 나리께서 사냥을 나가셨다가 며칠 후에나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시자마자 이런 흉한 꼴을 보일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전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라는 걸 알면 나를 얼마나 경멸하시겠나. 부인은 장군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비천한 과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조선 팔도에 제가한 여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칠성이처럼 악독한 자가 얽혀 있으면 장군의 명예에도 흠집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이의 행패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한복판에서 술병을 차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연화 부인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내 마누라 이름이 연화야. 연화 그년이 여기 장군 댁에 숨어 산다는데 내 기어이 그년을 끌고 가서 요절을 낼 것이야. 그의 고함 소리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강장군의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들이 웅성거리며 대문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유모가 나서서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밖에서 미친 개가 짖는 소리니 신경 쓰지 말고 할 일들이나 해라. 누구든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유모는 하인들을 단속했지만 그녀 역시 속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칠성이가 언제 집 안으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빗장을 하나 더 질렀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파수꾼처럼 주위를 살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마을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지만 강장군의 집은 불을 켜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넘쳐났을 저녁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칠성이는 슬금슬금 장군의 집 담장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돌담을 올려다보며 그는 탐욕스러운 침을 삼켰습니다. 집 한번 으리으리하구먼. 이 집 기둥 뿌리만 뽑아도 내 평생 먹고 놀 텐데. 연하요년, 내가 감히 나를 피해 여기서 호강을 누리고 있어. 내일 날이 밝으면 내년에 그 고고한 탈을 다 벗겨주마. 그는 담벼락에 오줌을 갈기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담장 안쪽 별채에 있던 유모는 밖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혼잣말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이는 당장 쳐들어오지는 않고 주위를 맴돌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연화 부인은 촛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칠성이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장군의 넓고 따뜻한 품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지금 그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칠성이의 그림자가 주는 공포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칠성이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옛 기억과 장군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 질당하는 상상이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유모는 부엌으로 가서 식은 밥이라도 물에 말아 부인에게 가져다 주려 했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장군님이 돌아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됩니다. 유모의 말에 부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유모, 나는 무섭네. 장군님이 오시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차라리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모는 펄쩍 뛰며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 지은 놈은 따로 있는데 왜 마님이 피하십니까? 장군님은 현명하신 분이니 분명 마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이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장과 흉흉한 소문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는 것이었습니다. 강 장군의 집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담장 밖에는 칠성이가 쭈그리고 앉아 품속에 넣어둔 단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담장 안에는 연하 부인과 유모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도 칠성이는 물러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는 아예 장군의 집 대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조강지처가 나를 버리고 이 큰 기와집 안방마님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나. 그의 뻔뻔한 연기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개중에는 칠성이를 동정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연하 부인을 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역시 여자는 얼굴값 한다더니 독하기도 하지.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담장을 넘어 연하 부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님이 전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게 맞나? 어쩐지 마님이 가끔 슬픈 표정을 짓더라니. 하인들이 모여 쑥덕거리는 모습을 본 유모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어디서 주어들은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유모의 호통에 하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린 의심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강이 흔들리고 부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소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군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옥색 저고리를 정갈하게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만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 결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앓터. 당당하게 맞서리라.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대문 밖에는 굶주린 늑대 같은 칠성이가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 부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해는 중천에 떠올라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만 강장군의 집 앞은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삭막하고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자리를 깔고 들어누운 칠성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가져온 술병을 비우고 빈 병을 담벼락에 던져 깨뜨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남의 마누라를 도둑질해 가고도 문 한 번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냐. 강장군인지 뭔지 하는 놈 나오라고 해. 그의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집안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고 듣는 이들의 눈살을 절로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모여들었으나 칠성이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점차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정말 억울해서 온 사람이 맞나. 그래도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뭔가 사연이 있겠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정과 의심이 교차했고 그 틈을 타 칠성이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갈 때 그냥 간 줄 아시오. 내 집 문서랑 쌈짓돈까지 몽땅 훔쳐서 야반도주를 했단 말이오. 그 돈으로 이 기와집 기둥 하나는 세웠을 게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져 갔습니다. 집안의 상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과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질려 마당 구석에 모여 웅크리고 있었고 누구 하나 감히 대문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안주인이 정말로 저런 파렴치한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부인의 덕망을 믿기에 섣불리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밖에서 들려오는 저 저잣거리 왈패 같은 사내의 목소리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혹여나 그가 담을 넘어 들어와 해코지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늙은 개마저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렸습니다. 안방에 갇힌 연화 부인은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술만 마시면 돌변하여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고 주먹을 휘두르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거기 숨어 있다고 모를 줄 아느냐. 당장 나와서 내 돈을 내놓아라. 밖에서 들려오는 칠성이의 외침에 연화 부인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선물해준 비단 이불이 눈물로 얼룩지며 그녀의 마음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결심한 듯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유모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다듬이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미친놈의 머리통을 깨놓고 오겠습니다. 유모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를 보이자 연하 부인은 화들짝 놀라 유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안 되네. 유모 그러다가 자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그러나. 제발 참게. 저 사람은 말로해서 통할 위인이 아니야. 부인의 만류에도 유모는 씩씩거리는 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님, 저놈이 밖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님이 돈을 훔쳐 도망갔다니요.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신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어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유모의 말대로 칠성이는 연화가 가난을 못 이겨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가 노름빚에 연화를 팔아넘기려 하자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친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이라. 칠성이의 거짓말이 점점 사실처럼 굳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칠성이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내 마누라 얼굴 보기가 힘들면 돈이라도 좀 내놓으시오. 내 넉넉하게 챙겨주면 조용히 물러가 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 눈치 빠른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아내를 찾는다더니 돈을 주면 간다고 저거 순날강도 아니야. 수군거림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쾅, 쾅, 쾅. 육중한 대문이 흔들릴 때마다 집안 식구들의 간도 콩알만해졌습니다. 안 나오면 내가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쌀독이고 뭐고 다 털어갈 테다. 강장군인지 뭔지 벼슬 좀 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 그는 이제 장군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패를 넘어선 양반 가문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문이 뚫린다면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연화 부인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 내 옷을 가져다 주게. 내가 직접 나가서 저 사람과 단판을 짓겠네. 유모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마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 앞에 마님이 나서시다니요. 차라리 관아에 신고를 하시지요. 하지만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관아에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지고 장군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걸세. 내가 결자해지 해야 하네. 부인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단에 오르는 재물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칠성이 앞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가진 패물을 다 주어서라도 그를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의 평화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약 칠성이가 자신을 욕보이려 한다면 혀를 깨물거나 이 은장도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정절을 지키겠다는 슬픈 다짐을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연하 부인의 모습에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위엄과 비통함이 서린 그녀의 모습에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칠성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라고 안 나오면 불을 질러 버릴 테다. 이제는 방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그의 광기에 마을 사람들도 슬슬 뒷걸음질 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빗장을 잡으려던 부인의 손을 누군가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집안의 가장 어른인 늙은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히 마당만 쓸던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으로 부인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주인 어른께서 부재 중이신데 안주인께서 함부로 바깥 사내를 상대하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저놈의 목적은 마님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나가시는 순간 저놈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낮은 목소리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청지기의 말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굳게 닫힌 대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 대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이 집을 지으실 때 어떤 도적대도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머지않아 주인 어른께서 오실 것입니다. 청지기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불량배 몇 명을 술로 꼬드겨 데려와 대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밀어 한 번에 미는 거야. 저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대. 칠성이의 선동에 넘어간 불량배들이 낄낄거리며 대문에 몸을 부딪혀 왔습니다. 쿵쿵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대문이 휘청거렸습니다. 빗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안뜰에 있던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쳤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더 이상 청지기의 만류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지기를 뿌리치고 대문 앞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내가 여기 있소. 제발 그만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녀의 외침은 대문 밖의 소음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가까이 있던 칠성이는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호라. 드디어 입을 여셨구나, 얘들아. 조금만 더 밀어라. 마님이 나오신단다. 칠성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날뛰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뒤늦게 달려와 칠성이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보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남의 집 대문을 부수다니. 관아에 고발하겠네. 촌장의 호통에 칠성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발하라고 해. 내 마누라 내가 찾겠다는데 관아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돈 훔쳐갔다니까. 도둑년 잡는 게 죄가 되나. 그의 뻔뻔함에는 약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기세에 눌려 혀만 찰 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실종되고 폭력이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도 노했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모래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출시 소리를 내며 부는 바람은 칠성이의 갓을 날려버렸고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고 마치 하늘에서 벌이 내릴 듯한 전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칠성이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라. 그의 악다구니는 천둥소리처럼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연화 부인은 대문 바로 뒤에 서서 빗장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거의 악몽과 현재의 위기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빗장이 조금씩 밀려나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조금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리, 어디 계십니까?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거를 숨긴 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이 집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으나 점차 둥둥둥하고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한두 필이 아닌 여러 필의 말이 질주하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대지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칠성이와 불량배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대문을 부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담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청지기만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의 정체를 감지했습니다. 유모가 연화 부인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피하세요. 문이 뚫립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빗장 하나가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대문이 틈을 보이며 벌어졌고 그 틈 사이로 칠성이의 번들거리는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찾았다. 요년 칠성이가 손을 뻗어 문틈으로 부인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찰나.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평화롭던 집이, 그리고 그녀의 삶이 저 더러운 손에 의해 짓밟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을 어귀에서부터 우렁찬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느냐. 그 목소리는 산천을 뒤흔들 만큼 크고 위엄이 있어 날뛰던 칠성이와 불량배들의 동작을 일시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탄 장군과 그의 수하들이 폭풍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반쯤 부서졌고 칠성이는 여전히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뚝 그치자 흙먼지 사이로 강장군의 모습이 마치 산신령처럼 우뚝 솟아났습니다. 그가 타고 온 검은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발을 구르고 있었고 장군의 뒤로는 무장한 수하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방금 전까지 대문을 부술듯이 날뛰던 불량배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장군은 말 위에서 서늘한 눈빛으로 난장판이 된 집 앞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서진 대문 빗장, 흙투성이가 된 마당 입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칠성이의 모습이 그의 눈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장군의 눈썹이 꿈틀거리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이 폭풍 같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술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상황 파악이 덜 되어 장군을 보고도 겁을 먹기는커녕 삐딱하게 서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내 놈이 이 집 주인인 강장군인가 오냐. 잘 왔다. 내 마누라를 데리고 살았으면 값을 치러야 할 것 아니냐. 칠성이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며 장군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무례함에 수하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나서려 했으나 장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말에서 내려 땅을 디뎠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땅이 울리는 듯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칠성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천군만 말을 호령하던 장수의 기백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이 다가오자 칠성이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주춤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에 있어 자존심을 세우려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장군이라도 남의 여자를 가로채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 아니오. 저 안에 있는 연화녀는 내 조강지처요.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간 도둑년이란 말이오. 칠성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과연
장군이 이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저 뻔뻔한 사내를 응징할 것인가? 모든 시선이 장군의 입에 쏠렸습니다. 장군은 칠성이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갑게 칠성이를 응시하다가 반쯤 열린 대문 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연화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인, 이리 나오시오. 내 곁으로 오시오. 그 목소리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만 연화 부인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추한 과거가 남편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군의 눈빛이 괜찮다고 말하는 듯하여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 부인이 나오자 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오호, 이제야 나오시는구먼. 꼴의 마님이라고 비단 옷을 휘감고 있네. 그게 다 내 돈 아니냐.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부인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굴었습니다. 부인은 공포에 질려 장군의 등 뒤로 몸을 숨겼고 유모가 달려나와 부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장군은 부인의 떨리는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며 칠성이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네의 부인이었다고 했나? 장군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질문을 던지자 칠성이는 침을 튀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내 마누라야. 장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장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고 치자. 허나 내 듣기로 이 사람은 쫓겨난 여인이라 하던데 자네는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는군. 누구 말이 사실인가? 칠성이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전현이 거짓말을 하는 거요. 가난이 싫다고 밤에 몰래 도망친 년이라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거짓이 섞인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장군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며 사람의 눈빛만 봐도 진심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은 부인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부인, 저 자의 말이 사실이요. 부인이 돈을 훔쳐 도망친 것이요. 연하 부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맹세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매 맞는 것이 무서워 살기 위해 옷 한 벌만 걸치고 도망쳐 나왔을 뿐입니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제 목숨 하나뿐입니다. 부인의 절절한 고백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 내가 오늘 내년에 혀를 뽑아놓겠다. 칠성이가 흥분하여 부인 쪽으로 달려들려 하자 장군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장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장검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챙강하는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지며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장군은 칼끝을 칠성이의 목바로 앞에 겨누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내 부인을 버린 놈이 너냐. 그 한마디는 칠성이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칠성이는 눈앞에서 번쩍이는 칼날을 보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장군의 기세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 하늘의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헌신짝처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모함하고 협박을 해 내 놈의 목이 몇 개라도 되느냐. 장군의 칼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자 칠성이의 목 피부에 서늘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칠성이는 사색이 되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넙죽 엎드려 머리를 땅에 탔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장군님 아니,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미쳤나 봅니다. 아이고. 살려만 주시면 내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함께 왔던 불량배들은 이미 장군이 칼을 뽑는 순간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친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연화 부인에 대해 수군거렸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악인이 응당한 벌을 받는 모습에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습니다. 장군은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죄를 따지자면 당장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으나 내 부인의 과거를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피를 보지는 않겠다. 허나 내 놈이 뱉은 더러운 말들이 내 부인의 귀를 더럽혔으니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다. 장군의 엄한 꾸짖음에 칠성이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부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만약 또다시 이런 짓을 벌이다 내 귀에 들리는 날에는 그때는 이 칼이 내 놈의 혀를 먼저 벨 것이다. 알겠느냐. 장군의 호령이 떨어지자 칠성이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을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량한지 구경하던 아이들조차 혀를 찼습니다. 악랄했던 불청객은 그렇게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칠성이가 사라지자 장군은 천천히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착하는 소리와 함께 살벌했던 기운이 거두어졌습니다. 장군은 뒤를 돌아 연화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부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호통칠 때와는 딴판으로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연하 부인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 제가 죄인입니다.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 이런 험한 꼴을 보시게 하고 장군은 부인의 등을 토닥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과거에 힘든 일을 겪은 것은 부인의 죄가 아니오. 오히려 그런 모진 세월을 견디고 내게 와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오. 저런 못난 놈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덕분에 내가 이 귀한 보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소.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소. 장군의 이 말은 연하 부인뿐만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장군의 넓은 아량과 진정한 사랑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바람이 차니 몸 상하겠소. 장군은 부인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달려나와 부서진 대문을 수습하고 주인 내외가 지나갈 길을 뱉습니다. 유모는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님 살리셨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장군과 부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도 이제야 안심했는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하녀들은 서둘러 따뜻한 꿀물을 준비했고 머슴들은 부서진 대문을 고치기 위해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장군은 부인을 아랫목에 앉히고 손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일은 꿈이라 생각하고 잊으시오.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부인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장군의 든든한 약속에 연하 부인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강 장군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방의 불빛은 밝게 빛났고 부엌에서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가 남기고 간 상처와 불안은 장군의 칼과 사랑으로 깨끗이 베어져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조차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온 마을이 다시금 평화로운 잠을 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장군의 집 담장 너머로는 훈훈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맑고 투명한 하늘이 열리는 법입니다. 지난 며칠간 강 장군의 집과 온 마을을 뒤흔들었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불던 사나운 바람은 자취를 감추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마당의 흙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지붕 위에 앉은 까치들은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깍깍거리며 울어댔고 대문 밖 느티나무 가지는 산들 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며 강 장군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의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깊은 경외심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이야기꽃도 어제와는 사뭇 다른 향기를 풍겼습니다. 어제 장군님 보았는가? 그 서슬퍼런 기세에 내 오금이 다 저리더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부인을 지키려고 칼을 뽑아드시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신 같았어. 사람들은 장군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부인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에 더 큰 감동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부인이 과거에 고생을 좀 하셨다지만 저렇게 든든한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제 복받은 거지. 험담과 뜬소문이 떠돌던 자리에 덕담과 칭송이 채워지니 마을의 공기마저 한결 훈훈해진 듯 했습니다. 강 장군의 집 대문 앞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목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와 불량배들이 난동을 부려 망가진 대문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수들은 튼튼한 참나무를 다듬어 빗장을 새로 걸고 헐거워진 문짝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애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흩어진 돌멩이와 오물들을 깨끗이 치우고 물을 뿌려 마당을 정갈하게 닦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한바탕 소동을 겪은 집안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안방에서 눈을 뜬 연하 부인은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밤 칠성이가 쫓겨나고 장군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 거울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비록 조금 수척해졌을지언정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숨을 쉴 때마다 시원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자 마당을 거닐던 강 장군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부인, 간밤에 편히 주무셨소.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여. 다행이요. 장군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 부인은 남편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허물까지 덮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은 황급히 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은혜라니 가당치 않은 말이요. 부인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부인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요. 우리는 한 몸과 같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장군은 부인의 거친 손등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부인의 차가웠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 핀 국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서리를 맞고도 꿋꿋하게 피어난 국화의 자태가 마치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유모와 하녀들이 아침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생하신 마님과 주인 어른을 위해 잔치 음식 못지않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얀 쌀밥에 윤기가 흐르고 쇠고기 뭇국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구이와 갖가지 나물 반찬들이 소반 가득 채워졌습니다. 유모는 음식을 담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마님이 어떤 분인데 이제 두 분 앞길엔 꽃길만 있을 게야.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도 한바구음이 피어났습니다. 아침상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정겹게 들렸습니다. 장군은 생선살을 발라 부인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고생하느라 입맛이 없었을 터이니 오늘은 억지로라도 많이 드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부인은 남편의 정성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씩씩하게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몸 안 가득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군은 부인을 데리고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각사각 발길이 닿을 때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대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흔들며 쏴아 하는 시원한 소리를 냈는데 마치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장군은 걷는 내내 부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인, 내 생각해보니 우리 집 마당에 매화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좋겠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가 부인을 닮은 것 같아서 말이오. 연화 부인은 남편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나리, 내년 봄에 그 매화꽃이 피면 술 한잔 빚어 나리와 함께 꽃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숲길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목화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산새가 지저귀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워 달아나는 평범한 풍경조차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촌장이 찾아와 장군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군님, 어제는 참으로 놀라셨겠습니다. 마을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 난동꾼 놈은 마을 청년들이 쫓아가 보았는데 혼비백산하여 30리 밖까지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마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촌장의 말에 장군은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읍시다. 덕분에 마을 분들이 우리 내외를 더 아껴주시게 된 것 같아 오히려 전화위복이라 생각하오. 장군의 넓은 아량의 촌장은 다시 한번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머슴들은 새로 고친 대문 앞에서 으스대며 이제 천하장사가 와도 끄떡없다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하녀들은 부인의 방을 청소하며 마님, 이 비단은 색이 참 곱습니다 하며 제잘거렸습니다. 칠성이의 등장으로 잠시 멈췄던 집안의 시계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모는 마루에 앉아 해진 옷을 기우며 평화로운 마당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조는 누렁이마저 행복해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려 집 전체가 마치 황금으로 지은 궁전처럼 빛났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곱게 뻗어 올라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저녁, 밥 짓는 냄새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 부인은 장독대에 올라가 저녁 반찬으로 쓸 된장을 퍼담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여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여유롭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녁상은 조촐하게 차려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라고 끓인 잣죽과 동치미가 전부였지만 그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장군과 부인은 촛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는 어떠했소? 나리 덕분에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나리는 어떠셨는지요? 나 역시 부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오. 별것 아닌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반짝였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풀벌레 우는 소리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장군은 부인의 잠자리를 봐주며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시오. 내일은 내가 읍내에 나가 부인에게 어울릴 고운 비단신을 한 켤레 사오리다.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스산한 바람소리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장군은 부인이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부인의 숨소리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잠든 부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어 두 사람의 모습을 희미하게 드러냈습니다. 장군도 부인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이불 속에서 부인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두 사람의 꿈속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강 장군과 연화 부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후대에 전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부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말이지요. 칠성이는 그 후로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욕심 많은 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는 교훈만을 남기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강 장군의 집 대문은 언제나 굳건하게 서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었고 마당의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게 그들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려도 그 집 안방에는 언제나 따뜻한 화로가 피어오르고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고 가을이면 풍성한 곡식이 곳간을 채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곳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작은 산골 마을의 기와집은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달 밝은 밤이면 어김없이 다듬이질 소리와 함께 나직하게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예리하기를 속삭이는 정령들의 소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소리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강 장군과 연하 부인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운 꿈을 꾸듯이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하루의 짐을 벗어버리고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스한 햇살과 향긋한 매화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를 맴돌 것입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